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서 한 투자자가 자신의 머리에 권총을 겨눴습니다. 그가 쏜 것은 총알 한 발이었지만 그 총성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대공황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죠. 한 세대의 꿈과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100년 전의 비극이 지금 바로 여기 2024년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만 모르고 있을 뿐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숫자가, 데이터가,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는 1929년과 지금 한국 경제에 소름 돋는 평행이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중요한 경제 인사이트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날의 미국과 오늘의 한국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 위험한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이론은 바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호황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광란의 20년대 로링 20라고 불렀죠. 전쟁의 상처는 아물었고 기술 혁신이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는 자동차를 부자들의 전유물에서 대중의 필수품으로 만들었고 라디오는 집집마다 새로운 소식과 음악을 실어 날랐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여성들을 가사 노동에서 해방시켰죠.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갔고 주식시장은 매일같이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921년부터 1929년까지 다우존스 지수는 무려 6배나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난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주가는 영원한 고원에 도달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고 아메리칸 드림은 현실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 낙관론은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모습 낯설지 않죠? 바로 2010년대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한 후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반도체는 사상 초유의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며 수출을 이끌었고 전 세계는 BTS와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K-컬처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코리아 드림을 이야기하며 영원할 것 같은 호황을 즐겼습니다. 강남 불패 신화는 더욱 견고해졌고 주식으로 부자 되기 열풍이 불면서 너도 나도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파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역사는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 단서를 던져줍니다. 바로 과도한 낙관론,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거품의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 평행이론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위험합니다. 바로 빚, 즉 신용의 폭증입니다. 1920년대 미국인들은 어떻게 너도 나도 주식에 투자하고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신용거래 덕분이었습니다. 당시엔 주식 가격의 10%만 있어도 나머지 90%는 브로커에게 빌려서 주식을 살 수 있는 마진론, 마진이 성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만 있으면 1000달러어치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주가가 10%만 올라도 원금은 2배가 되는 마법 같은 레버리지였습니다. 일단 사고 보자. 주가는 계속 오를 테니까 라는 생각이 팽배했죠. 구두 닦기 소년마저 주식 종목을 추천했다는 일화는 당시의 투기 광풍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업들도 개인도 모두 빚을 내서 투자하고 소비했습니다. 경제 전체가 거대한 부채 위에 떠있는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태로운 구조였죠.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부채 공화국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훌쩍 넘어 수년째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호주 같은 다른 부채 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해도 그 심각성은 두드러집니다. 영끌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고 비투, 즉 빚을 내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한때는 현명한 재테크처럼 여겨졌습니다. 저금리 환경은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겼죠. 1929년 미국인들이 10%의 증거금으로 주식을 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낮은 금리를 발판 삼아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켰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자산 가격. 이 거품이 꺼지는 순간 그 충격은 1929년의 미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빚은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에게,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세대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평행이론은 극심한 소득 불균형입니다. 1920년대 미국의 번영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부는 상위 1%에게 집중되었고 이들은 전체 국민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대다수 노동자와 농민들의 실질 소득은 거의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은 1차 대전 이후 유럽의 농업 생산이 회복되면서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만성적인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즉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동차와 라디오를 구매해줄 소비층이 점점 얇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챈작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구매력 없는 대중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기업의 재고 증가와 실적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붕괴의 전조였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난 몇 년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의 폭등으로 자산가들은 더 큰 부를 축적했지만 월급만 모아서는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고금리, 고물가에 지친 서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비 심리는 얼어붙고 있고 소매 판매액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내몰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의 시작이죠. 1929년 미국처럼 화려한 수출 실적과 대기업의 성과, 뒤에 가려진 내수 경제의 붕괴라는 시한폭탄이 지금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지 못하는 성장은 결국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 취약한 산업 구조입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자동차와 건설 등 몇몇 주력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업들이 호황일 때는 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반대로 이 산업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농업 분야는 만성적인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이미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도시의 번영 뒤에서 농촌 경제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의 주가 상승에만 취해 있었으니까요. 이 산업 간의 극심한 불균형이 시스템 전체를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지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도체와 수출입니다. 우리 경제는 특정 대기업,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합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는 구조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 구조는 수출, 특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시장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두 나라에 대한 수출 비중을 합치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거나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1929년 미국이 자동차와 건설에 기댔던 것처럼 우리는 반도체와 수출이라는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다리가 튼튼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부러지는 순간 우리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평행이론, 이것이 바로 방아쇠입니다. 바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1928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5%였던 기준금리를 1년 반 만에 6%까지 끌어올렸죠. 돈줄을 죄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결정은 빚으로 쌓아 올린 투기 거품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빚을 내기 어려워졌고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그러나 곧 걷잡을 수 없는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시장에 넘쳐나던 값싼 돈의 파티가 끝나고 있었던 겁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화려했던 광란의 20년대 파티를 끝내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취한 사람들은 그 신호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깨우자 미 연준은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고 역사상 유례 없이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주식과 코인 시장의 거품도 꺼졌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죠. 1929년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빚의 파티를 끝내고 이제 곧 날아올 청구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폭풍전야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위험 신호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개장과 동시에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까지의 낙관론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너도나도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통신망이 마비될 정도로 매도 주문이 쏟아졌고 가격을 표시하는 티커 테이프는 몇 시간이나 늦게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공황에 빠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돈을 모아 주가를 방어하려 했지만 그것은 터진 댐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잠시 진정되는 듯했던 시장은 바로 다음 주 화요일, 검은 화요일의 역사상 최악의 폭락을 맞이하며 완전히 붕괴합니다. 단 며칠 만에 미국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경제의 검은 목요일을 촉발할 수 있는 방아쇠는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을 지목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짓기 전에 미래의 분양이 잘 될 것을 담보로 건설사들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수많은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빌리고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미분양 사태로 이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경고가 많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 심지어 은행까지 연쇄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주식 폭락으로 손실을 본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당시에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겼던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습니다. 4명 중 1명은 직업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멀쩡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신사들이 일자리를 구합니다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번영의 상징이었던 미국은 순식간에 절망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번지는 과정의 무서움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부동산 PF 부실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와 금융사의 부실은 끝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제2금융권이 위험해지고 이는 곧 서민들의 예금과 직결됩니다.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찾는 뱅크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영끌족들과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부실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은 다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멀쩡한 기업에 대한 대출까지 회수하려 들겠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직원을 해고합니다. 실업자 증가는 다시 소비 위축과 대출 연체율 증가로 이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 모든 약한 고리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정부는 최악의 정책 실수를 저지릅니다. 1930년에 제정된 스무트 홀리 관세법입니다. 자국 산업과 농민을 보호하겠다며 2만여 개 수입품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그러자 캐나다, 유럽 등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보복 관세로 맞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 세계 교역은 1929년부터 3년간 3분의 1 토막이 나며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던 미국 기업들은 그 길마저 막혀버렸고, 대공황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어떻게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준 뼈아픈 역사적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의 패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ERA, 칩스법이 대표적이죠.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상대국 제품에는 높은 관세와 규제의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1930년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보호무역주의는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929년과의 평행이론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1929년 미국에는 없었던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소멸입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뿌리부터 갉아먹고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은 위기 속에서도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뉴딜 정책 등을 통해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납니다. 내수 시장은 구조적으로 쪼그라들고 연금과 건강보험은 고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잠재 성장 동력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무서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1929년 대공황과 현재 한국 경제에 섬뜩할 정도로 닮은 5가지 평행이론을 짚어봤습니다. 과도한 낙관론, 빚으로 쌓은 거품, 소득 불균형, 취약한 산업 구조,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까지.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운율은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년 전과 똑같은 운율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당장 경제가 붕괴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들이 이렇게나 명확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설마 하면서 외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빚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달러와 같은 안전 자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맑은 날의 지붕을 고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보신 1929년과의 평행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신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